삼성의 철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성이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기에 무너진 겁니다. 세금 정책 하나가 경제의 기반을 흔들 수는 없지만 너무 깊이 발을 담그고 복잡하게 얽힌 파트너는 영원히 이곳에 묶여 있을 거라는 착각. 그것이 바로 재앙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산산조각 났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공장이나 자금 흐름이 아니라 한때 시스템 전체를 지탱했던 신뢰였습니다. 일단 잃으면 어떤 숫자와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신뢰 말입니다. 저는 린이라고 합니다. 국가경제기획부서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공무원입니다. 제 경력은 이 나라의 개방과 외자 유치라는 흐름과 함께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황무지에 하얀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어 다시 눈에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 일은 본질적으로 숫자, 정책, 그리고 예측에 관한 것으로 냉정하고 이성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깊은 교훈을 직접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교훈은 도표의 곡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며 인간의 본성, 권력,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의 표면은 삼성의 베트남 생산 능력 40% 이전이라는 구체적이고 강경해 보이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제 책상에 놓인 이 보고서는 처음에는 충격보다는 차갑고 예상치 못한 무감각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단순한 산업사슬 이전으로만 본다면 이 폭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충격은 수십억 달러의 투자 손실이나 수십만 가구의 생계 위협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충격은 협상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시스템이 그 순간 갑자기 깨달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결코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판을 뒤엎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부 회의실에서는 그동안 자만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기묘한 분위기가 맴돌았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에는 5,200억 동의 추가 세수나 삼성의 누적 300조 동이 넘는 총투자액 같은 숫자들은 계속해서 언급되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은 이 숫자들을 마치 거대한 다국적 기업을 우리 땅에 꽁꽁 묶어두는 무거운 쇠사슬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고래를 둘러싼 어부들처럼 그 고래로부터 더 많은 기름을 얻어낼 방법을 논의했지만 이 바다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며 이 고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문제의 근원은 그 세금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의미를 지녀야 할 관계를 단기적인 관리 사고로 처리하려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신뢰가 조용히 마모되고 결국 흥정의 대상으로 취급되었을 때 그 결과는 더 이상 특정 세금의 득실이나 특정 지역의 부분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켜 퍼져나가 결국 삼성의 존재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경제 생태계 전체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이 뼈아픈 실패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삼성이 아직 거대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에 왔던 시절로 시계를 되돌려야 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 아직 젊은 실무자였을 때 조사단과 함께 훗날 삼성도시라고 불리게 될 그 지역을 처음 방문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당시 그곳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뜨거운 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잊힌 구석에 가까웠습니다. 인프라는 부족했고 도로는 진흙투성이었으며 전력 공급은 들쑥날쑥했고 우기에는 지역 전체가 마치 고립된 섬 같았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투자 평가 보고서로 보더라도 이곳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내부에서는 왜 하필 여기인가? 우리는 더 좋은 산업 단지와 더 완벽한 부대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의사결정자들은 우리가 당시 보지 못했던 혹은 감히 믿지 못했던 것을 본 듯 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전문가 팀은 땅을 측량하거나 물류 비용을 평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고 학교에서 AI들의 눈빛을 관찰하며 이 지역의 인적 자원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초기 프로젝트 매니저 중 한 명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먼지 날리는 작은 식당에서 그는 유창하지 않은 언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린 씨, 공장은 지을 수 있고 장비는 살 수 있고 길은 닦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자질, 즉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 어린 눈빛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런 눈빛을 보았습니다. 당시 저에게 이 말은 다소 홍보성 발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벌어진 일들은 그날 오후를 몇 번이고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삼성의 결정은 마치 고인물에 던져진 심장 박동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투자한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상상 이상의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 구조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도시로 일하러 떠나야만 했던 젊은이들이 떼지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배운 기술과 넓어진 시야를 가지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가족들은 다시 함께 모일 수 있었고 마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눈에 보이는 연쇄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고 전력망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공장 주변으로는 식당, 상점, 임대주택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원래는 잠자고 있던 작은 마을이 불과 몇 년 만에 초기의 규모를 갖춘 도시로 확장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고 한때는 가치 없던 땅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모든 생명줄은 이 거대한 공장을 중심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공장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 지역 발전의 엔진이자 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번영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공을 우리 정책의 승리이자 외자 유치 능력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삼성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세수, 고용, 성장에 익숙해졌습니다. 점차 우리는 그들이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용기 있고 선견지명 있는 도전을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당연함이라는 마음가짐이 나중에 벌어질 붕괴에 가장 치명적인 복선을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파트너를 전체 생태계의 축으로 여길 때 그 파트너에 대한 어떤 결정도 더 이상 평범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대한 도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더 깊고 위험한 차원으로 흘러갑니다. 중앙정부 재정부서에서 새로운 세금 정책을 제안했을 때 우리 내부 논의에서는 이를 세금 허점 수정, 세금 공정성 실현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정책의 칼날이 삼성처럼 장기적인 세금 혜택을 누려온 대형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심지어 오만하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상사 중 한 명은 회의에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 투자를 애원해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삼성은 이곳에서 수년 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수백억 달러의 고정자산 투자, 수십만 명의 현지 직원, 그리고 그들에게 의존하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땅 속에 뿌리 내린 거대한 나무처럼 뿌리가 사방십리에 퍼져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당시로서는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민족적 자부심을 자극했고 또한 매우 오래되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권력 논리와도 일치했습니다. 즉, 매몰 비용을 더 많이 투자할수록 더 수동적이고 더 쉽게 속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의 판단은 완전히 이 전통적인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리적 위치, 고정자산, 그리고 현지화된 공급망에 갇힌 기업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홈그라운드 이점을 이용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익을 되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치명적인 시대착오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세계화된 판에서 전략을 짜는 상대를 현지화되고 정적인 사고로 추측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공급망 질서에서 진정한 힘은 한 곳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재배치 옵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사고 출발점은 결코 베트남을 떠날 것인가가 아니라
단일 시장의 정책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세금 문제에 대한 줄다리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미 미래 전략적 안전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거대한 간극이 이번 위기의 진정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더 많은 세금을 탐내는 것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실수는 세계화된 거대 기업이 국경 안에 갇힌 현지 기업처럼 행동할 것이며 우리의 일방적인 압력에 굴복할 것이라고 오만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제 협상을 권력 테스트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한 그 순간 문제를 낸 우리는 새로운 게임 규칙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비극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섬뜩한 것은 경고는 사실 일찍부터 왔지만 우리 모두가 선택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삼성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격렬한 공개 항의도 없었고 언론을 통한 설전도 없었으며 심지어 공식 채널을 통한 강력한 반대 표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차분하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한 침묵. 그들은 아주 미묘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심오한 의미가 담긴 몇 가지 행동을 취했습니다. 일부 경제 매체에 삼성의 인도 투자 환경조사, 인도 정부 관계자와의 유익한 회담 보도 같은 별것 아닌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예정되었던 확장 프로젝트는 전 세계 생산 능력 재평가 필요라는 이유로 조용히 연기되었습니다. 분기별 정기 소통 회의에서 항상 미소를 띠고 예의 바른 한국인, 고위 임원인 삼성 측 대표는 세금 정책에 대한 우리 측 질문에 직접 반박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는 항상 전 세계 각 생산 기지의 종합적인 위험과 비용을 역동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라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마치 폭풍이 오기 전 공기 중에 감도는 미묘한 짠내와 같았습니다. 저는 당시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고 직관적인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은 내부 회의에서 제 우려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비 방안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곧 낙관적인 자신감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제 상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린 씨, 너무 걱정 마세요. 이건 다 그들의 협상 전술이자 사업상의 허세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협해서 양보를 받아내려 하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은 감히 떠나지 못합니다. 이곳에 그들의 이익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들은 감히 떠나지 못한다. 이 말은 그 시기에 거의 우리 집단의 상투적인 표현이자 자기 최면의 주문처럼 되었습니다. 자신이 확실히 이겼다고 굳게 믿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경고를 약한 울부짖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오만함에서 비롯된 이러한 맹목은 점차 우리의 이성을 침식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결코 상대가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상할 정도로 침묵할 때 당신이 스스로 승리했다고 자만하는 경우입니다. 한 의사결정 체계는 그 파트너가 꼼짝 못하게 묶였다고 믿을수록 행동에서 그 치명적인 레드라인을 넘어서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한 걸음이 양측의 신뢰가 이미 박약한 상황에서 발생할 때 그 결과는 보통 시끄러운 다툼으로 나타나지 않고 냉혹하고 느리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세금 정책이 우리가 암묵적인 약속을 파기한 첫 번째 균열이었다면 뒤이어 발생한 전력 공급 중단 사태는 양측의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타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전국적으로 전력 공급이 긴장 상태였습니다. 민생용 전력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상부에서 산업용 전력 제한 행정 명령이 내려왔고 여기에는 삼성산업 단지도 포함되었습니다. 행정 논리상으로는 대국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거의 상사의 사무실로 뛰어들다시피 했습니다. 부장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삼성의 생산 라인은 단 1초라도 전기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수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프라의 안정성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제 상사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압력에 시달려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야. 그들도 국가를 위해 어려움을 좀 분담해야지.
게다가 이 기회에 이곳에서 누가 실세인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겠군. 세금 문제에 협조 안 했잖아. 그럼 그들에게 한번 느껴보게 해야지. 그들에게 한번 느껴보게 해야지. 이 말은 머리 위로 쏟아지는 얼음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현대 산업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성 불가침의 보장인 전기가 이미 압력의 도구, 권력 싸움의 흥정 카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정밀 전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결코 편의 시설이 아니라 거대한 생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선입니다. 이 생명선이 행정명령에 의해 함부로 끊겼을 때 삼성은 이를 단순한 우발적인 기술 고장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확실하고 구조적 위험이 가득한 사업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여 구축한 정교한 제국의 명맥이 비시장적이고 임의적인 행정 결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분명한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게임은 끝났다. 삼성의 떠남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 때문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는 진정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떠날 것입니다. 미래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깊은 두려움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의 초점은 현재의 운영 비용에서 미래 위험의 확률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력 공급마저 압력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은 어떤 글로벌 공급망 관리자의 위험평가 보고서에서도 통제 불능 위험이라는 붉은색 딱지가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한 시장에 그러한 딱지를 붙인 후에는 후속적인 모든 보완 조치들, 즉 우대 약속, 고위층에 안심시키기 혹은 구두 보증 등은 대개 상징적인 의미만 남게 됩니다. 신뢰의 둑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전력 공급 중단 사태 이후 삼성 측은 더욱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공식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우리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어떤 형태의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정전 사태로 인한 모든 손실을 묵묵히 감수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침착함은 우리 많은 동료들에게는 약함, 굴복,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현실을 인식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한 축하 만찬에서 분위기가 유난히 뜨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두들 이 애싸움에서 우리가 완승을 거두었다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료는 술잔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우리의 전략이 통했군. 그들이 이제 훨씬 얌전해졌어? 이건 바로 이 외국 자본가들을 다루려면 강경하게 나가서 우리의 마지노선이 어디인지 알려줘야 한다는 증거지. 주변의 환호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뼛속 깊이 스며드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으로 물러나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저는 기뻐하는 얼굴들을 바라보며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상대의 침묵을 항복으로 오해했지만 진정한 전략 게임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은 결코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전의 마지막 준비를 의미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행정체계와 글로벌 상업 제국의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단기적인 행정명령과 정치적 득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그들의 반응은 장기적인 위험평가, 글로벌 공급망의 탄력성, 자본시장의 신호, 그리고 다점 배치 전략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승리에 자만하고 있을 때 그들은 사실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이미 그들의 판을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와 시비를 가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가장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더 이상 그들이 미래 성장의 판돈을 계속 걸 가치가 없다는 판단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문서는 평범한 오후에 암호화된 이메일로 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언론에 사전 유출도 없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생산 능력 재편 통지. 첨부 파일을 열었을 때 그 간결하고 차가운 문장은 마치 총알처럼 저의 모든 심리적 방어선을 순식간에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사회의 신중한 평가 결과 글로벌 공급망 구조 최적화 및 지정학적, 운영 위험 분산을 위해 삼성전자는 베트남 공장의 스마트폰 생산 능력 약 40%를 인도 생산 기지로 점진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0%, 이 숫자는 거대한 쇠망치처럼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그 문장을 거듭 읽었습니다. 모든 단어는 알았지만 조합되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불합리함을 형성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저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충격,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 마음, 마지막으로는 철저한 냉기가 밀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서 전체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사람들은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이야기했으며 얼굴에는 당황과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는 즉시 그들과 이야기해야 해. 한때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자신감과 오만함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라지고 거의 공황 상태에 가까운 감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삼성의 이러한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철수나 보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전략 재배치였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침착하고 정확하게 자신들의 위험 노출을 잘라내고 이전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글로벌 생산 지도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21세기에는 더 강력한 쪽이 더 넓은 영토나 더 강경한 명령을 가진 쪽이 아니라 옛 질서가 흔들릴 때 더 빠른 속도로 자원을 재분배하고 네트워크를 재편할 수 있는 쪽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세상에 조용히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사무실 창밖 풍경마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이끌어낸 이 번영의 근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땅, 우리의 정책, 우리의 국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글로벌 자본 흐름 지도 위에 임시적으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하나의 노드였을까요? 이 질문은 숨이 막힐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베트남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또는 삼성이 은혜를 잊었는가 하는 단순한 도덕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화되고 유동적인 경제 시스템 속에서 권력의 진정한 귀속은 과연 법령을 공포하는 국가에 있는가? 아니면 자본, 기술, 생산의 흐름을 재정의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에 있는가? 이것은 지극히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불편함이 이번 사건의 의미를 고립된 비즈니스 사례에서 시대적 경고로 격상시켰습니다. 삼성의 결정은 연못에 던져진 심해, 폭탄처럼 그 충격파가 핵심에서부터 경제 생태계의 말단까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동은 삼성과 깊이 얽혀있는 현지 공급업체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며칠 만에 눈사태처럼 쏟아지는 도움, 요청 전화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삼성에 정밀 금형을 공급하는 한 현지 기업의 사장은 전화로 목이 메인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린 씨, 저희 생산 라인은 삼성의 표준에 맞춰서 완벽하게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생산 능력의 40%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최소한 저희 장비의 절반이 놀게 되고 직원의 절반이 실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황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삼성 도시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아파트, 상가들의 가격은 하룻밤 사이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오르기만 할 줄 알았던 자산이 이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엔지니어는 2년 전 미래를 꿈꾸며 전 재산을 털고 30년 대출까지 받아 공장 근처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금 그는 공장이 구조조정을 하면 자신의 직장과 집을 동시에 잃을까봐 매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시장 또한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식당 매출은 곤두박질쳤고 상가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한때 지역 전체에 넘쳐나던 낙관적인 분위기는 전반적인 불안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수십만 가구의 삶의 궤적은 멀리 서울의 이사회 결정 하나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이 보고서들을 보며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강한 죄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하는 정책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범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의 오만한 결정들, 자만에 찬 판단들이 지금은 수많은 개인들의 실제적인 고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회사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지역 전체의 민생을 걸고 도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박에 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성장 모델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을 우리 발전 모델의 승리로 여겼습니다. 한 지역의 운명을 거의 전적으로 단일한 기둥에 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순조로울 때는 실제로 놀라운 성장 속도를 가져와 소위 경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와 같아서 핵심 톱니바퀴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기계가 순식간에 멈춰 서게 됩니다. 이러한 높은 의존성을 가진 성장에 내재된 취약성이 이번 위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성장의 속도를 추구했지만 구조의 회복 탄력성을 간과했습니다. 한 지역의 발전 논리가 이 기둥만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로 단순화될 때 그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체 건물의 붕괴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이는 더욱 날카롭고 논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단일 대형 외자 기업에 의존한 빠른 발전이 그 기반이 너무나 취약하여 한 기업의 전략적 조정이 지역 전체에 심각한 동요를 유발할 정도라면 그것을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삼성의 결정은 곧 양자 관계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금융 경제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국제 언론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 제목은 베트남의 교훈, 정책 불확실성이 핵심 투자자를 쫓아낼 때였고 파이낸셜 타임즈 논평은 더욱 날카롭게 신흥시장이 근시안적인 태도로 전략적 기회를 놓친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했습니다. 동시에 인도의 반응은 빠르고 거창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즉시 삼성의 새로운 확장 프로젝트에 1년에 전례 없는 우대 정책과 인프라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상공부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은 마치 우리에게 직접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찾는 모든 글로벌 파트너를 환영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의 처지를 극도로 난처하고 수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삼성과의 좋은 관계뿐만이 아니라 투자 대상지로서의 기관 신뢰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지속적인 정책 약속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은 마치 지울 수 없는 오점처럼 우리 국가 명함에 달라붙었습니다. 국제투자은행에 근무하는 친구가 사적으로 전화해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린, 너희 이번에 큰일 났어. 지금 우리 내부 위험 평가 모델에서 베트남의 정책 위험 가중치를 높였어. 이건 앞으로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모든 펀드가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거나 아예 더 안전한 곳을 선택할 거라는 의미야. 삼성의 행동은 마치 광산에서 죽은 카나리아와 같아. 아직 밖에 있는 모든 광부들에게 치명적인 경고를 보낸 거야. 그의 말은 저를 일깨웠습니다. 거대 기업의 전략적 이전이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지는 부분은 대개 그들이 가져가는 생산 능력이나 일자리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내보내는 무형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모든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의 게임 규칙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곳의 약속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도로 민감하고 상호 연결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신뢰가 한번 손상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경제 손실보다 훨씬 더 깊고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 국가는 단기적으로 돈을 잃고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 안정성이라는 신뢰를 잃으면 그것은 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곳에 올 수도 있었던 모든 잠재적 미래를 잃는 것입니다. 사건이 몇 주 동안 진행된 후 우리는 삼성 측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의 장소는 우리의 화려한 정부 청사가 아니라 그들 공장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제 상사가 이끄는 우리 대표단은 대규모 세금 감면, 토지 사용 혜택, 최고 수준의 전력 공급 보장 약속 등 보완책을 총망라하여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속죄하는 심정으로 돈과 물질적 약속으로 이 깨지기 직전의 관계를 되돌리려 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제가 몇 번 만났던 김 상무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피곤하지만 침착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측 대표의 1시간 넘는 설명을 인내심 있게 들었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자, 우리 측의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짧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김 상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뜨거운 김을 살짝 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운 돌처럼 우리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논의해야 할 것은 이미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각자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파트너십의 기반입니다. 당초 삼성은 이곳의 비용 경쟁력뿐만 아니라 귀국 정부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곳에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가 이곳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최첨단 생산 라인을 이곳으로 옮겨와 이곳을 글로벌 핵심 생산 기지로 만들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발생했던 몇몇 일들은 이 전제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어조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말의 무게는 우리 모두를 질식시킬 듯 했습니다. 우리가 느낀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존중받아야 할 공동 발전의 장기적인 파트너로 여겨지지 않고 언제든 함부로 압력을 가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기반이 침식되면 그 위에 세워진 어떤 상업 계약이나 우대 조건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얼마나 많은 돈으로 균열을 메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산 능력의 40%를 이전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글로벌 위험에 대한 균형을 재조정하는 데 필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숫자와 이익에 대한 논리들은 신뢰와 파트너십에 대한 그의 논증 앞에서 너무나도 창백하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때 의기양양하고 아나무인이었던 제 상사가 고개를 숙이고 잿빛 얼굴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고치려 했던 것은 사실 돈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계가 깨진 근본 원인이 신뢰의 붕괴에 있다면 아무리 많은 이익으로 묶어두려 해도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아마도 전체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이고 또한 가장 교훈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삼성은 생산 능력 40% 이전을 발표하면서도 베트남 내 남아있는 공장들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은 계속 운영하며 수십만 명의 직원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동했습니다. 이처럼 불쾌한 공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극단적인 보복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고 수십만 명의 무고한 노동자들을 실업의 나락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결정과 성실하게 일하는 현지 직원들을 구분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동안 삼성은 인정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뼈아픈 실패 속에서 유일한 인간적인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의 감정에서 벗어나 냉정을 되찾자 저는 이 결정을 더 깊고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빛나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매우 현명하고 극도로 냉철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일부 공장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은 글로벌 미디어 앞에서 도덕적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책임감 있고 성숙한 다국적 기업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우리 정부의 일련의 근시안적이고 강경한 행동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둘째, 이를 통해 그들은 베트남에서 수년간 운영해온 생산 기반과 숙련된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공급망의 완전한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혼란과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축소와 강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봐주는 행동이 사실 우리에게 더 무겁고 더 오래가는 교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완전히 철수했다면 그것은 짧고 격렬한 고통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우리의 공통된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아서 거울처럼 매일 우리의 실패를 비춰주었습니다. 여전히 가동 중인 그 공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남은 60%도 언제든 이전할 능력이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가장 옹호한 방식으로 권력 관계의 가장 철저한 역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속적이고 은밀한 불안감 속에 살게 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미칩니다. 이는 불편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의 결정은 진정 고귀한 인간적 배려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 가장 부합하고 동시에 객관적으로도 도덕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것을 우연히 한 것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가진 무서운 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가장 냉혹한 상업적 계산을 가장 따뜻한 도덕적 외투 속에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함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선하게 보이는 처벌 방식을 선택할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고 고통스러운 혼란 속에서 저는 세 가지 뼈저린 교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훈들은 단지 우리 국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화된 공급망 시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에 깊숙이 통합된 전략적 파트너를 위협하는 것은 더 이상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을 경쟁자의 품으로 밀어넣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지가 무한한 개방된 세상에서 대기업이 남는 것은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곳이 남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것은 더 이상 매몰 비용의 속박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둘째, 신뢰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무형 자산이지만 모든 경제 요소 중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와 가장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협력과 약속을 통해 천천히 구축될 수 있지만 그것을 파괴하는 데는 단 몇 번의 근시안적이고 오만한 잘못된 결정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한 지역에 대한 신뢰를 재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한 연쇄 반응과 대가는 처음에 얻으려 했던 미미한 이익을 훨씬 초과할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탐냈던 5,200억 동의 세수는 결국 신뢰 재앙의 값비싼 입장권이 되었습니다. 셋째, 21세기 권력의 본질은 심오하게 변화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토지, 법령, 군대를 가진 쪽에만 전적으로 속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본을 유연하게 동원하고 기술을 통합하며 공급망을 재편하고 탈출 시점을 장악하는 쪽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국가는 자신의 국경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유동적이고 초국가적인 새로운 권력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확실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판에서도 처참하게 패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깊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는 삼성을 붙잡아야 한다거나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결론에 불과합니다. 가장 슬프고 두려운 점은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강력한 외부 적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앞에서 무심코 현대 세계의 권력 작동의 기본 법칙에 대해 얼마나 순진하고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옛 세계 질서에서 강자의 표식은 타인을 강제로 머물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세계 질서에서 진정한 강자는 타인이 기꺼이 머물기를 선택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배경에는 완전히 상반된 통치 철학이 존재합니다. 전자는 강제와 속박 위에 세워졌고 후자는 신뢰와 매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전자는 권력이 압력을 가하는 능력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후자는 장기적이고 견고한 권력이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게임 규칙을 유지하여 모든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당신과 연결하도록 기꺼이 선택하게 만드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삼성에 대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이전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날카롭고 잔혹한 단면이 되어 신뢰가 더 이상 모호한 도덕적 용어가 아니라 인프라 그 자체이며 국가 성장의 진정한 초석이자 경제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억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의사결정의 실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 권력, 그리고 현대 세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잔혹한 교훈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보기에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